네, 기후변화와 바다를 주제로 우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사실 저희가 뭐 더위나 장마나 이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느끼지만 저 높은 산 위, 또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지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이야기 하실 분을 강사를 모셨어요. 한 분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멀리 부산에서 우리 강사분이 연결하고 계십니다. 한인성 박사님이신데 박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구변화연구과에 올 초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기획과로 잠깐 옮겨져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하고 관련한 연구를 한 20년 정도 했었고요. 또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부 대표를 한 12년 정도 하고 있고, 기상청이나 환경부 그리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기후변화 정책들 관련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색연합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온라인 강의는 처음인데 혹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셔 있는데 그 연구소가 멀리 부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직접 서울까지 안 오셔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UN IPCC 작년에 나온 해양특별보고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관여를 하셨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성 박사님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의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얘기를 1시간 정도 해주시겠고요. 그 뒤로 이어서 30분 동안은 실제로 저희 녹색연합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이분도 조금 멀리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데요. 네.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녹색연합 정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수연이라고 하고요. 녹색연합에서는 그 해양, 바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제일 빨리 급격하게 맞이하고 있는 제주의 어떤 해양의 변화, 해양 생태계 변화 모습들을 기록하고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야기 1시간 반 정도 듣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첫 번째 강의로 우리 한인성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바다의 변화를 전 세계적인 이슈들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소개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위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했었고요. 전 해류라든지 그 파랑 이런 쪽에 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IPCC 관련한 정부 대표를 2008년부터 쭉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기상청이라든지 환경부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정책들의 기술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뵙기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의 과학적인 해양수산 부분의 이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해역의 장단기 또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선생님들 그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IPCC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WMO 세계 기상기구하고 UNEP 유엔 환경협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든 유엔 산하의 기구인데요. 지금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크게 세 개의 워킹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IPCC가 이렇게 세 개의 워킹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에 따라서 전 세계의 과학적인 그 기후변화 관련한 기구들이 대개 한 세 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부분, 두 번째는 적응하고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저감이나 감축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서 대개 일들을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IPCC 회장님은 지금 이회성 의장님이 2015년부터 의장을 하고 있고, 대개 그 AR 주기라고 해서 IPCC가 평가 보고서를 내는 주기, 대개 초반에는 5년 주기, 최근에 한 7년 주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주기 동안에 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이혜성 회장님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서의 그 일정들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의장에 대한 기간이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방탄소년단하고 같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IPCC가 유명한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제4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인간이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와 같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PCC에 대한 그런 인지도라든지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었죠. IPCC의 주된 활동은 대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가 예측 정보를 생산해 줌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배경을 뒷받침하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CC는 궁극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IPCC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 보고서, 두 번째는 특별 보고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록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IPCC 보고서라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거쳐서 6번째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그 일정들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 보고서들 주기 안에서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대개 한 그 평가 보고서 주기 안에 두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이슈를 선정을 해서 내게 되는데요. 올해 이번 AR6 주기, 6번째 평가 보고서 주기에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성인된 1.5도 보고서, 그리고 작년에 초반에 성인된 토지 보고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성인된 해양과 관련한 보고서, 이 세 가지가 특별 보고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법론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의 인벤토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만들어낸 보고서입니다. 그 AR5가 가장 최근에 나온 기후변화의 평가 보고서인데요. 기후변화의 평가 보고서는 대개 풀페이퍼가 한 수천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이고,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서 부분도 굉장히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두꺼운 부분들을 크게 요약을 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명백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1년, 22년 조금 딜레이가 돼서 2022년, 23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나온 평가 보고서는 또 다른 키 메시지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IPCC하고 또 다른 이제 굉장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큰 기구가 캅이 있죠. 그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캅이 있고,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온실가스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서로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협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캅 21에서 2015년도에 의결이 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이행 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 1.5도 특별 보고서나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1.5도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리 협약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각국에서 제시했던 온실가스의 감축 이행량에 대해서 2024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글로벌 스톡데이터 서로 점검을 하고 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후변화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2018년에 캅 2018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 특별보고서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이제 대개 우리가 1.5도까지 온도를 2100년에 온도 상승에 머물게 했을 때 2도까지 상승했을 때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되게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1.5배 정도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더 2도씨가 되면서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산호초 피해는 2도씨가 됐을 땐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들, 어획량도 약 2배 이상 감소가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에 기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평가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해양과 관련한 특별한 여러 가지 그림들,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관측된 전 세계 해양의 표층의 수온 변화가 최근 한 50년, 6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공간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해양에서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아래쪽의 그림은 표층하고 수심 200m 사이의 수온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층하고 200m, 그러니까 중층하고의 수온차는 점점 더 높아지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점점 표층과 중층 간에 굉장히 강한 성층이 형성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관측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양의 향후 미래의 온도 수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것인데요. RCP 8.5 그리고 RCP 2.6, RCP 8.5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RCP 2.6은 가장 기후변화 저감 정책을 잘해서 성공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건데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을 때는 대개 전 세계 대양에서 2100년에 현재에 비해서 약 3에서 4도까지 수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가장 성공적인 온실가스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비해서 1에서 2도 정도 수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최근 한 50년 사이에 전 지구에서 수온이 어떻게 동원선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서는 북극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동원선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온이 점점 증가하면서 극지방으로 수온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도 대개 한 10년에 대개 이런 동원선의 방향이 10년에 한 20km에서 30km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원선의 상승은 해양생물의 분포와도 굉장히 큰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염분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죠. 염분은 여러 가지 담수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지방의 빙하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안역에서 복잡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해양 산성화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바다가 점점 산성화되면서 특히 이제 바다에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해양 생물들의 껍질을 만들 수 있는 지적들이 약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해양 생물들의 생리 생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해양 생물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 100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서 표층의 폐하는 대개 한 0.1 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 0.05 정도, 0.5 정도 변화를 했지만 앞으로 향후 100년 사이에는 최고 한 0.4까지라도 폐하가 줄어들 수가 있다. 급격한 해양산성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산성화는 주로 극지방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위도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하고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이생물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에 대비해서 향후 50년 후에 수산 자원의 최대 잠재 어획량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대개 동해 쪽에서는 약간 어획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서해나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획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북스트뱅의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의 감소하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북반구 그리고 아래쪽은 남반구이고요. 왼쪽은 겨울철, 오른쪽은 여름철에 얼음 면적이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반구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RCB 8.5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조금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반구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급격하게 얼음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가을철 북극의 급격한 얼음 면적의 감소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겨울철 극한 기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나온 IPCC 평가 보고서에서 해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두 개를 뽑으라면 아마 이거하고 이 두 가지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에 비해서 미래로 가면서 점점 바다는 따뜻해지고 점점 담수화되면서 산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 비해서 미래에 이산탄소 흡수는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고 빛의 투과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층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수온약층은 굉장히 강한 세기로 표층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해양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염료의 공급은 주로 저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양염료의 공급이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십 년에 비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영양염료의 표층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성층의 강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층의 강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양생물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가 크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은 제일 첫 번째는 해양생물들의 버디 사이즈가 변화할 것이다. 특히 해양생물들의 몸 크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생물들의 고갈이라든지 먹이생물들 자체의 크기가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 먹이망 중에 고차 영양 단계의 생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몸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지오그래픽 시프트라고 해서 생물들의 그 서식지 자체가 극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표형부에 있는 그 해양생물들은 10년에 약 50km 정도, 그리고 저층부에 있는 해양생물들은 대개 10년에 한 30km 정도 이렇게 극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해양생물들의 이동은 전반적으로 그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식량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생물들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 페놀로지컬 시프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리생태적인 변화, 시기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월 달에 산란을 했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월 달에 산란을 한다든가, 어떤 플랑크톤이 독을 가지는 시기가 되게 4월 달이었는데 온도에 따라서 3월 달에 독을 가지는 시기로 변한다든가, 이런 생물들이 생리생태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시기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해양 생태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게 된다면 몸 크기의 변화, 서식지의 위치 변화, 그리고 생리생태 주기의 변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전까지는 그 AR5, 5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AR6 주기라고 해서 IPCC의 6번째 평가 보고서 주기입니다. 대개 한 5년에서 7년 주기에, 7년 사이에 평가 보고서가 한번 나오는데요. 지금 2018년 9월달 인천에서 있었던 그 IPCC 총회에서 1.5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2019년 5월달에 온실가스 방목론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2019년 9월달에 두 가지의 특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토양에 관한 특별 보고서, 그리고 해양에 관한 특별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해양 IPCC 6차 평가 보고서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에 관한 특별 보고서, 오늘 해양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양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해양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IPCC 총회 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하는 사진들이 밑에 나와 있고요. 대개 이제 이 해양 관한 특별 보고서는 인트로덕션을 제외하고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산지대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극지방에 대한 변화, 해수면의 변화, 그리고 해양과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급격하거나 급변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산지대까지 왜 다루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고산지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담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극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기작들이 해양과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지방 고산지대까지 포함을 해서 해양과에 관한 특별보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죠. 지금 그 해양관 특별보고서는 IPCC 홈페이지에 가서도 영문으로 된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한국해양환경공단에서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제공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별보고서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하고 풀페이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성인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요. 보고서는 대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보고서 승인 작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산유국들, 그리고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IPCC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제재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고서 승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고서는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날 밤을 새서 그 다음 새벽 혹은 점심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해양에 관한 특별보고서도 정해진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날 점심때에나 이 보고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승인되었을 때 사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해성 회장께서 승인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보고 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때 회의도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에 대한 이슈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달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양 한온난화 속도가 90년대부터 2배 정도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2100년에는 해수면이 1.1도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국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현재 뭐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고손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이번에 그 해양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보고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급격한 해수면 상승들이 일어나는 빈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해양에 관한 특별보고서도 굉장히 두꺼운 것이고 그 안에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30개 정도의 키 센텐스가 참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장들만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일단 1990년대 중반부터 해양 온난화, 해양에서의 온난화는 거의 2배 정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 고수온 현상들은 1980년 초반부터 그 빈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고 강도도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양으로의 그 이산화탄소 흡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해양의 온난화 현상들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해양 상층부에서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관측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전 지구에 해수면 상승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그린란드라든지 남극 쪽의 빙상들의 급격한 비가송 승인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빙하의 감소나 해양의 그 온난화에 의한 열 팽창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고 있고요. 1950년 이후에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그 극지방 쪽으로의 이동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해양 온난화라든지 그 다음에 빙하의 해빙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생지학적인 변화들, 그리고 산소의 손실이라든지 서식지의 변화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안에서에 일어나는 여러 연안에서의 생태계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상 고수온 현상이라든지 산성화, 산소의 감소, 그 다음에 염수 침투,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해양 온난화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문장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키 센텐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열대 폭풍들, 트로피컬 사이클론에 의한 여러 가지 그 극심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홍수들 이런 극한 현상들이 굉장히 이란 쪽에 있는 거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해양과 빈권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때까지의 기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온들 그리고 이상 고수온이 발생하는 일수들 그다음에 열 용량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아마 빨간 것이 RCP 8.5라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파란 것이 대응을 잘한 RCP 2.6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2100년까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그림들이 2100년까지 이렇게 도식이 되었었는데요. 열대 도서 국가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2300년까지 도식을 했었습니다. 2100년까지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대개 한 0.9m 정도
전지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RCP 2.6에서는 0.4 정도, 0.3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300년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RCP 8.5 같은 경우에는 3.5m까지 그리고 RCP 2.6 같은 경우에는 대개 1m 정도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 국가 혹은 도서 국가들은 굉장히 앞으로 한 200년 정도 후 200년까지도 안 가겠죠. 그보다 훨씬 더 짧은 미래에 굉장히 그 위협을 받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필요한 것들은 아까는 이제 간접된 변화들에 대해서 기술됐던 문장들이고 앞으로 예측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문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면 21세기에 거쳐서 해양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인데 수온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양 표층 주변의 성층은 더 강화될 것이다. 아마 혹시 성층이라는 말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수온이 아주 높고 낮은 쪽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청을 성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청, 강하게 변하는 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강하게 변하는 청이 더 두텁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산성화가 진행될 거 그리고 산소가 감소할 거 그리고 기초 생산력 그러니까 수산생물들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여러 가지 기초 생산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상 고순 현상 혹은 엘니뇨나 라니나 현상이 훨씬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굉장히 상승률이 지속이 될 것인데 특히 급격한 해수면 변화 현상들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과거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빈도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 현상이 향후 한 2050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적도지방 부근에서 이런 부분이고요.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주변도 2070년이나 2080년 정도 되면 과거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극한 해수면 현상이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의 생태량이라든지 생산량들, 그 다음에 수산물의 이렇게 잠재 생산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해양 생물 중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하고 관련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종사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수입이라든지 생계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 생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먹이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총 생물들의 생체량, 그리고 여기는 최대 수산 생물들의 잠재 어획량이 앞으로 지금 현재에 비해서 2100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초 생산력도 그렇고 동물의 생체량도 그렇고 잠재 어획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년에 한 번 일어났던 극한 해양 해수면 상승 현상이 1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RCP 8.5이고 대개 이제 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 대개 오렌지색 주변이죠. 오렌지색 주변, 보라색 주변 이쪽이 됩니다. 대개 한 2060년 정도 되면 과거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났던 극한 해수면 상승 현상이 매년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양에서 여러 가지 위협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면
서페이스 pH는 해양 산성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성화, 그 다음에 온도, 해양에서의 표층 주변의 산소, 그 다음에 영양분들, 생물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점점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전체 해양 면적에서 이런 요소들이 위험 요소로 들어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면 해안 상승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거의 대부분 해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착이 되어 있고요. 해양의 온난화 현상도 거의 80% 이상의 해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산소라든지 영양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먹이생물들 같은 것들도 지금은 대개 전 세계 해양의 한 반 정도가 위험 해역에 머물러 있지만 얘들이 2100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의 생물들,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어류들, 그 다음에 포유류들 이런 것들이 극지방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산물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수산물 많이 안 먹는다고 굉장히 많이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 지구 그 안에 육지 안에 그 칼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동물 단백질 중에서 수산물로 그 얻어지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진하면 진할수록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디벨롭드 컨트리, 거의 선진국에 포함한다면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이죠. 네, 수산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로 최대 어획량, 잠재 어획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이다. 대개 한 15%에서 5% 정도, 15%에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산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존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수산물의 어획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수산업에서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것이 1870년 정도가 되어서 1890년이었나요? 1870년이었던 기억이 되는데 한 130년, 150년 사이에서 가장 더웠던 5해를 골라보라고 하면 2015년 이후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2013년, 14년 제5차 IPCC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전지구 온도가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과장돼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 탑5 해가 기상관측 154에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제가 다운을 받았던 그림인데요. 작년 같은 2019년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전 세계 관측 기록사상 두 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이 근대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더웠던 5해로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더웠던 온도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굉장히 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상 고수온 현상들입니다. 마린 히트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린 히트 웨이브라는 이상 고수온 현상 되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대개 IPCC에서는 마린 히트웨이브, 이상 고수온 현상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대개 수일에서 수개월 정도 급격하게 온도가 수온이 더워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대개 공간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깊이적으로는 대개 한 수백 미터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상 고수온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중해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 주변, 그다음에 북서대서양 그리고 북동태평양
그리고 페루 연안 주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베이신 쪽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도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상 고수온이 발생하는 대역으로 IPCC 보고서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안에 이제 그림에도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상 고수온 현상들이 발생하는 대역으로 표기가 되었고요. 다른 해역에서 이상 고수온들이 일어나는 대개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 해저 수위 감소를 한다든가, 다시마들이 많이 죽는다든가,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상 고수온에 의한 피해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 고수온 현상들 대개 연의 해유 경로가 바뀐다든가 바다새가 폐사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 고수온 현상에 따른 주된 피해들이 주로 수산업, 특히 양식업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이상 고수온 현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고요. 저도 우리나라 주변, 특히 동아시아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 고수온 현상들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010년대에 들어오면 겨울철은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워지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頻繁하게 보였던 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났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 그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여졌었죠. 2018년 2월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2월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는 굉장히 혹한이 급격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더운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혹한, 겨울철에는 폭염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頻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수산분야 기후변화 평가백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또 업 단체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었는데요. 안에 이제 주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전 지구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이라든 양식업의 영향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극한 이상기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에서 딴 거로 제가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담당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수온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변화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청산해양조사라는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1960년대부터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관측이 결책 없이 계속 이어진 1960년대 후반부터 자료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수온은 대개 한 50년 사이에 1.23도 혹은 1.25도 정도 수온이 변했는데요. 전 세계의 평균이 같은 기간에 대개 0.47도, 0.48도 정도 변했기 때문에 약 2.5배 정도 우리나라 쪽에 수온 변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은 그 지형 자체가 반폐쇄적으로 막혀져 있고 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든지 알류산 저기압 같은 굉장히 지구 규모의 기단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소시마 난류와 같은 해류에 대한 열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상승을 높이는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수온 상승률 최근 한 50년 사이에 어디가 많이 올랐는가를 보면 연안보다는 건외 쪽의 수온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이제 그 한 50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의 자료인데 100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전반적으로 100년 동안의 수온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이렇게 상승한 폭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겨울, 봄, 여름, 가을에 수온 상승률이 각각 나타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의 수온 상승에 비해서 겨울철의 수온 상승이 약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상승의 특별한 특성을 살펴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수온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의 수온 상승률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고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표준 수온 상승률은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표층 바로 아랫부분, 되게 수심이 50m, 100m까지 넘어가는 해역은 이제 동해밖에 없기 때문에 동해에서의 상태를 보면 50m층 수온 변화가 크게 하는 반면에 100m층은 오히려 이제 수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과 중층 간의 수온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성층이 강화되는 현상도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그 수층의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굉장히 표층 주변에서 대기로의 열 손실도 많고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해류에 의한 열 공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서 표층과 저층이 잘 섞이면서 전반적으로 표층과 중층의 온도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수계 공포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기로의 열 손실은 줄어들고 있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풍속은 점점 줄어들면서 표층 주변에 열이 공급되는 해류의 열 공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표층하고 저층하고 서로 섞일 수 있는 틈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표층은 점점 가열이 되고 앞표층은 그렇게 수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점점 성층화가 되어가는 해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오행량 변동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잡는 어업입니다. 이렇게 배를 띄워서 잡는 어업을 통해서 그 어획량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대개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이 들어오면서 100만 톤 이하로 어획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도 대개 100만 톤 내외 정도로서 굉장히 1980년대에 비하면 대개 한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각 동해와 남해, 서해에 잡힌 어획량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IPC 보고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동해는 점점 어획량들이 약간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해와 남해 쪽에서는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에서 살고 있는 고기들의 어획량은 점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획량은 이런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남획 그리고 불법업 여러 가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획량들이 바뀌기 때문에 온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냉수성 어종들은 전반적으로 어획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장들의 주요 어종들의 어장들의 공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어라든지 전갱이, 그 다음에 삼치, 참다랑어 이런 것들이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어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 큰 변화라고 큰 변화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 더 고위도 쪽으로 어장 형성군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앞으로 어떻게 수온이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들을 저희 원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RCB 8.5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RCB 4.5는 중간 정도의 정책을 세웠을 때입니다. 표층 주변의 수온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일 때는 2100년에
현재보다 약 4에서 5도 정도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간 정도의 정책일 경우에는 대개 한 2에서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에 비해서 미래에 동해, 남해, 서해에서 수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남해에서 수온하고 동해, 서해 수온이 현재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2100년에 가면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가 아열대화되면서 동해, 서해와 남해의 수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대역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온 변화들은 다양한 이제 수산 생물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의 산란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해서 산란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란량이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어라든지 오징어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산란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늪치,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어장이고 대부분의 광어 양식들은 제주도를 주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런 늪치 양식이 향후 2100년에도 가능한 해역이 어딜까를 이렇게 마킹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광어를 키우기 적합한 해역이지만 앞으로는 자연의 수만을 썼을 때는 광어 양식이 점점 더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광어 양식들이 서해나 동해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그 장기적인 수온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 이제 이상 고수나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씩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폭염, 혹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쪽에 어떤 폭염과 혹한들이 발생을 했는가라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그 폭염이나 혹한들이 내리는 그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혹한하고 관련해서는 북극의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되면서 제트 기류의 이런 그 남하에 의해서 한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혹한이 생긴다.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합쳐진 히트 현상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은 겨울철 수온이 여름철 수온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폭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2010년대 좀 다른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1960년대부터 2000대 후반까지는 여름과 겨울철의 수온차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 그러니까 겨울철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여름철 수온은 그보다 낮아지니까 수온차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름철 수온과 겨울철 수온의 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 여름철은 점점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차가워지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자료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좀 더 넓은 해역을 통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의 수온의 변화인데요. 여름철은 대부분 해역에서 굉장히 낮은 수온의 수온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겨울철 수온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그 변화폭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여름철에는 고수온, 겨울철에는 저수온 현상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10년 정도의 수온, 여름철에 수온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서 그 수온이 높았던 애들이 전체에 비해서 한 70~80%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높은 수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이제 여름철에 고수온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런 그 고수온 현상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을 덮이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양식적인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고수온 현상들이 발생하는 큰 원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혹은 그 티베트 고기압 관련한 여러 가지 폭염 현상들, 그리고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들의 위치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이 통과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스시마나유라고 하는 강한 열을 갖고 오는 해류가 강한 세력을 유지했던 것들이 큰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여름철만 되면 굉장히 고수온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6년, 2017년 합쳐서 한 3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2018년에는 거의 6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큰 피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죠. 예. 예, 2018년에 큰 피해고요. 반면 겨울철에도 이런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온들이 나타나는 그 경우들이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2011년, 12년, 18년 이런 해에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평균에 비해서 약 3, 4도 정도까지 낮은 경우들이 보여졌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북극의 온난화에 기인한 여러 가지 북극 진동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한 한파 발생들, 그리고 대부분 한파 발생했던 시기가 라니냐와 겹쳐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들이 더욱더 극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저수온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우리나라 쪽에 수산업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대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매년 피해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경우에도 대개 한 100억 정도의 피해들이 이렇게 대개 남해안과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우리나라 쪽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해양 생태계나 수산 자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장기적인 수온 변화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최근 10년을 돌이켜보면 급격한 수온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변화들이 수산업에는 바로바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나 여러 가지 서식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양 산성화라든지 수온의 변화, 극한 현상의 발생,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고, 특히 해야겠고, 이런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또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이나 예측 기법들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해양과 수산보건의 적응 관리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노아의 전략인데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과학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희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IPCC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 세계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직접 현장을 가서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드린 녹슨인학 신수연 팀장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현상을 올해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나 급격한 그 기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체감을 하셨을 텐데 과연 제주 바다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시면은 최근 한 50년 동안 그 한반도 해양의 표층수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 상승폭의 약 2.5배가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각각 이제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계절별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수온 상승의 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쿠로시오 난류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대만 난류의 그 영향이 좀 강한 편이어서 또 한국의 바다가 서해나 남해 쪽이 좀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그러면 과연 그런 따뜻한 그러니까 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바다 수온도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1924년 이후 연평균 0.01도씩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총 제주 해안의 경우 그 제주 연안의 경우에 총 1.5도씨가 이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가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 북부 연안이 있고 또 남쪽 서귀포 쪽에 남부 연안이 있는데 동계, 그러니까 겨울철에 수온 상승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는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지금 상태로 계속 수온이 올라간다면 지금 상태로 계속 화석 에너지를 쓴다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소비를 한다면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2100년까지 이대로라면 약 3.04도씨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요 화면에서 보면은 2001년, 2010년, 2060년, 2100년의 상황에 대해서 등온선, 저희 등고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수온을 나타내는 등온선으로 나타낸 건데 이 자료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예측컨대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평균 수온이 23도씨가 돼서 일본 오키나와 해양 환경이 제주 주변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열대 지역에 대한 지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고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18도씨 이하 그리고 월평균 기온은 10도씨 이상인 달이 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아열대 기후다, 아열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을 보시면은 거의 기준치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연평균 18도씨 이하의 이제 기온이 그리고 10도씨 이상인 달이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들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은요. 물고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는 보셨을 텐데 지금 제주 해역에서 잡히는 관찰되는 물고기 50에서 60% 정도가 이런 좀 화려하고 동남아 이런 아열대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물고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화려한 이 물고기를 수중에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 많이 봤는데 그 솔개선팽이라는 물고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숨이 멎을 것처럼 되게 감탄이 나왔고요. 이런 화려한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산호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국 바다에 산호가 살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거를 아는 분은 아실 것이고, 아니면 한국 바다에도 산호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산호가 한 160종 정도가 산호가 한 160종 정도가 살고 있고, 제주 바다에는 126종이 살고 있어요. 거의 75% 이상이 제주 바다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산호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3, 2, 1. 네,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요. 네. 산호 보시면은 동물인데 저희가 강장동물로 배운 세대도 계실 거고 자포동물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포라는 톡 쏘는 그런 세포가 주머니에 담겨있는 그런 동물을 통칭하는데 보통 수중 생활을 하고 있고 안반이나 그러니까 돌 위나 아니면 암벽에 고착돼서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생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산호 종류 중에서 이렇게 되게 꽃처럼 생겼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뒤에 이름이 맨드라미로 끝나는 것들. 실제로 봤을 때 몸통과 뻗어나온 가지와 꽃처럼 피어있는 모습이어서 맨드라미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맨드라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수지 맨드라미나 혹은 분홍바다 맨드라미, 큰 수지 맨드라미 이렇게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해송이라는 이름 붙은 산호들도 있고 밑에 돌산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거품 돌산호나 단풍 돌산호 이런 돌산호들의 모습도 제주 바다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산호의 종류에 대해서만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산호의 기본 단위는 그리스어로 많은 다리를 뜻하는 폴립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폴립은 소화기관하고 여러 개의 촉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촉수가 6개거나 6의 배수인 것은 육방산호, 8개거나 8의 배수인 건 팔방산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니모라는 물고기 흰 동가리 니모가 즐겨 들어가서 숨어있는 말미잘 이제 산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말미잘이나 돌산호는 촉수가 6개 혹은 6의 배수인 육방산호고요. 아까 맨드라미 꽃을 닮았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연산호는 이 연이 이제 소프트 코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의 해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골격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산호를 연산호라고 해서 연산호나 해양류는 팔방산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품돌산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돌산호, 거품 돌산호죠. 그 돌산호 종류는 육방산호에 속하고 이 촉수 몸체가 있고요. 몸체가 있고 이렇게 꽃처럼 퍼져 있는 촉수의 개수를 보실 수 있는데 세어보면은 6 혹은 6의 배수니까 지금 보통 12개의 촉수를 갖고 있고 끝에 하얀색 점처럼 찍혀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주바다는 수온이 따스해지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그 물에 흔들리는 연산호에서 딱딱한 돌산호, 하드코럴이라고 하는 그런 돌산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사진이 깨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서귀포항, 그러니까 제주 서귀포항 앞에는 이제 문섬이 있고 그 옆에 범섬 이렇게 있고요. 서귀포 앞바다에 각종 보호구역으로 중첩해서 이제 보호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뛰어난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물고기와 산호와 해조류들이 있고 여러 국내 법적 보호종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가서
수중 촬영도 하고 기록도 하고 어떤 변화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발표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 것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강정 앞바다의 어떤 산호의 변화상을 드러낸 건데 같은 지역이고 네, 해군기지를 위한 방파제 그런 이제 매립공사 전후의 그 영향을 받은 지역의 산호의 전후 모습을 기록을 한다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기록을 했던 건데요. 그 소나무를 닮은 해송, 김가지 해송 이런 산호에 그 아열대 지표종인 다목말미잘이 이제 붙어서 해송이 조금씩 쇠약해지다가 죽어가는 폐사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 산호가 서식하는 공간에는 물고기도 깃들어 살고 되게 다양한 해양 생물이 깃들어 살고 있는 어떤 해양 생태계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어떤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안의 오염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 못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요 제주 바다에 보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휴가를 갈 때는 여름철에 가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여름철에 해안가에 이렇게 네, 녹조류가 잔뜩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올해 확인됐을 때 이게 이제 구멍갈파래라고 하는 녹조류의 일종인데 이런 녹조류가 굉장히 많이 해안가에 이렇게 널려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다 싹 수거하거나 치우거나 그렇긴 했는데 놔두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이 연안 바다와 이제 육상부의 경계부죠. 이 연안에서 수온이 좀 따뜻해지고 해류가 원활하게 이동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영양염류가 늘어나고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녹조류가 급증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주의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혹은 개발로 인한 그 오폐수 이런 것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바다에 떠있는 중국에서 온 모자반들도 굉장히 많이 떠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바다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산호가 바뀌고 물고기의 종류가 바뀌고 그리고 녹조류가 급증한다거나 또 새로운 종이나 그리고 사라지는 종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도가 몇 번 됐었는데 그 갯바위에서 이제 가족들이 체험 활동을 하다가 예쁜 특이한 문어가 나타나서 만지다가 이제 물린 사고가 있었는데요. 파란구리 문어로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엔 잘 없었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종인데 이제 맹독성 문어가 있어서 물림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림이나 쏘임 사고가 있었고 독성 해파리 이런 것들도 계속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당히 추워지고 수온이 바뀌면 사라져야 되는데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성 해파리 종류가 계속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노무라 입깃 해파리 같은 경우는 최소 그 몸체의 직경 1m 이상 되고 그래서 물속에서 떠있는 모습을 마주치면은 지금 굉장히 위압감이 좀 드는 모습이더라고요. 독성이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변화상들은 바다숲이라고 부르는 해조류가 눈에 띄게 이제 급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연안에 주요 해조류, 토시나 우뭇가사리나 미역이나 이런 종류들이 모여 살면서 여기도 물고기의 산란장 역할도 하고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들도 하는데 이게 눈에 띄게 쭉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상들은 하나하나가 그냥 단편적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온이 상승하고 또 해조류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돌산호가 급증하면서 이제 둘 다 광합성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착돼 있고 그런 성질이 있는 이제 돌산호류가 좀 급증하면서 해조류는 오히려 이제 급감하고 뭐 소라나 전복 이런 것들도 좀 급감하는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주 생태계,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있고요. 이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 3년 전인가요? 산호 서식지는 북상하고 있고 바다가 따뜻해지니까요. 그리고 물고기, 아열대 물고기도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각각의 하나하나의 현상들만 보는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전남 지역에 이제 없었던 산호류, 뭐 연산호라든가 이런 산호류가 이제 출현되면서 기후변화의 축복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광이나 레저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고 그 생태계의 어떤 그 생물 종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록하고 적응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멈추고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전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해안가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 보고서나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조사했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염도가 되게 높다. 그 단위 제곱미터당 개수를 봤을 때 눈에 띄게 높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주로 스티로폼이 좀 가장 많더라고요. 그 스티로폼 발포성 플라스틱이죠. 그 스티로폼이 굉장히 해양 쓰레기 중에 많았고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스티로폼 종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또 삼면이 바다고 양식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부표라든가 각종 어구 이런 것들 중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부표로 보급하겠다 전환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24.9%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4,100만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버려지고 또 날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계속 쪼개지고 이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새나 물고기나 거북이나 이렇게 죽은 생물의 체내에서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거하는 요새는 조깅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줍고 숲에 가서도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렇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사이즈가 5mm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8월에 이거를 채로 쳐서 또 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물론 사람들이 바다에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즐기기 전에 이렇게 뭐 플라스틱 쓰레기라든가 각종 해양 쓰레기를 좀 줍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해안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이거 자체에서 개인의 어떤 실천도 필요할 텐데 생산이나 사용을 줄이는 어떤 제도나 정책 규제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인포그래픽은 바다를 둘러싼 이제 제주 바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둘러싼 여러 지표들을 드러낸 표인데 전 세계 1인당 어류 소비량, 그러니까 물고기나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남획, 어획량도 굉장히 늘고 있죠. 그리고 전체 관광 자원의 80%는 다 바다를 접하고 있고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인데 우리가 바다에 깃들어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각종 개발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바다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을 넘어선 것들을 계속 이제 버리거나
하다 보니까 산호초, 산호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해마다 800만 톤 이상의 이제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저는 우리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경관이나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육지에서 바다로 끊임없이 유기물질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특징에서는 이제 강에서 바다를 만나는 삼각주를 형성하는 곳이나 아니면 갯벌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조절하거나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런 자연순환 장치가 많이 파괴되고 사라지면서 이 악순환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역시도 크고 작은 매립이나 해안선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역시 갑자기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간대라는 이제 그 중간 지역이 있거든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또 자원이 많고 물고기들의 산란장이나 보육시설처럼 되기도 하고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좀 막는 완충 지역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차례 좀 흐름이 끊긴 게 있는데요. 제주 바다에서 보이는 여러 산호나 물고기의 변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 궁금하셨던 점 같이 이야기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강의 신청 받으면서 사전 질문도 받긴 했는데 많이 주시진 않았고 일단은 열심히 강의를 잘 모르니까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올라왔던 거 한두 가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윤리적 소비가 기후위기와 우리 바다 생태계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윤리적 소비가 우리 질문하신 분이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지금 줌에 이 질문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면 음소거를 잠깐 해제하시고 이렇게 목소리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오늘 참석을 안 하신 분이신 것 같으세요. 예. 그 다른 질문 하나는 통영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런 기후변화, 바다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액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신촌활동가 여러 가지 바다 관련한 캠페인을 하시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여름에,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해안가에 구멍갈파래라는 육조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주 해안가 전체를 다니면서 기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채를 들고 그 큰 쓰레기들도 줍고 그다음에 작은 그 모래를 좀 채로 쳐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작업들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하늘과 바다와 뭐 경관만 보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바다에 와서 난 계속 플라스틱만 찾고 있네, 혹은 뭐 녹조류 구멍 갈파리만 찾고 있네, 이런 경험은 사실은 좀 바다라든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세계가 좀 달라 보이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 캠페인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함덕해변에서 함덕해수욕장 근처에서 했는데 통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통영에서도 양식업도 많이 하시고 곳곳에 이제 국립공원이지만 국립해양공원이지만 쓰레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수거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았는지 다시 보이는 경험이 될 거고 그 다시 보이는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실천도 또 중요하지만 또 큰 그림을 보고 그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거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녹색연합이 하기도 했었던 제주 바닷가에서 모래 속에 있는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 한번 권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연을 하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오염된 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기후변화가 직접 뭐 미세 플라스틱과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도 너무 많은 석유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마구 생산하고 마구 소비하고 또 마구 버리는 이런 우리 경제 시스템, 우리의 어떤 문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와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기후변화를 일으킨 그 같은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통영 바닷가에서도 또 통영 남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또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다른 질문, 뭐 이렇게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혹시 들어온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강릉에서 종종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바닷물에 다 재활용이 불가한가요? 전부 일반 폐립, 매립이나 소각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플로깅이 뭔지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혹시 이것도 신세현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닷물에 젖은 저희가 뭐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캠페인, 실천하는 캠페인을 신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럴 텐데요. 음식물, 잔여물이 있어서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소금물에 닿았거나, 바닷물에 닿았거나, 그런 쓰레기들은 수거를 하면은 보통 매립이나 소각되는 그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요. 재활용이 되려면 그런 잔여물이나 오염이 없이 깨끗한 상태여야 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 질문을 남겨주시는 동안 이제 저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저는 저기 멀리 계시는 부산의 한희성 박사님에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 바다의 변화를 얘기하시면서 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얘기하셨고 그 중에서 바다 산성화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다에 녹아있는 산소가 없어진다 그런 현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바다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게 좀 추상하게 들리는 산성화, 뭐 바다 산성화나 뭐 산소가 없어지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사님에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화나 이제 그 산소 결핍 같은 현상들은 직접 눈으로 잘 보기가 힘들죠. 예, 눈으로 보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면 산성화 같은 경우에 극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 나타난 해양 생물들의 영향들을 보면 주로 이제 껍질들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껍질이 굉장히 얇아진다는 특징들이 생기고요. 산호초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산호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산호초 같은 것들도 각질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생물들이다 보니까 산호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호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해양 산성가 일어나면 거의 뭐 멸종이 되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전반적으로 그 생물이나 어류라든지 폐류라든지 다양한 각각류들이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산소가 결핍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해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심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아주 깊은 곳까지 산소가 대기 중에서 산소 깊은 곳까지 심해까지 내려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층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산소들이 알전까지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산소가 전반적으로 중층이 심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소는 표층 부분에 가장 높고 중층, 심층으로 내려가면서 농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산소가 낮아지게 된다면 아주 심층이나 중층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서생물들. 이런 것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들 눈에는 굉장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 눈에는 굉장히 아주 얕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활밖에는 모르지만 심층에 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산소의 농도가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그 힘듦이 심층이나 중층에 있는 해양 생물들한테도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 들으면서 그 생각이 부탁 나더라고요. 아마 산성화는 저희가 염산, 황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위험한 동물이고 그렇게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이제 피부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산성화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 염산이나 황산처럼 이제 조개 껍데기, 산호초 이런 것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박사님? 너무 조금 위험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이 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한 부분이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요. 잠깐만 채팅창을 내려주시면 맨 처음에 올라왔던 것부터 아니요 채팅창을 잠깐 열어주시고요. 올려주세요. 네, 여기 한인성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성층이 두꺼워지는 메커니즘 아까 강의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아까 성층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성청이 강해지면서 성청이 표천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청이 강해진다는 것은 표청하고 아래쪽 모라고의 수온차가 점점 벌어지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대기 중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표층 쪽만 가열이 되는데 가열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그 바람이라든지 해류에서 섞어주는 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이 섞어주는 힘들이 없다 보니까 표층 쪽만 가열이 되고 아래쪽까지 이런 따뜻한 열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표층 부분이 따뜻해지는 반면에 아래쪽의 수온 변화는 거의 없거나 수온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층이 굉장히 강해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가열이 높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층이 형성되는 수심대가 50m였다면 이 수심대가 30m, 40m, 30m대로 점점 얕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구온난화나 복사열에 의한 가열 효과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계절풍이라든지 큰 바람 같은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바다에 물을 섞어주는 효과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면서 이런 성층 효과를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층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서해바다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도 중요하지만 물이 썰물에 빠져나간 후 넓은 갯벌 또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가 조간대나 저서 생물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마 박사님이 조금 이것도 네.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물이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습지가 굉장히 많고 연안 습지들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특히 최근같이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노출되었을 때 강한 폭염에 의한 생물들의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갯벌에 살지 않았던 외래 침입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착종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요인이나 생물적인 요인에 의해서 연안 섭지에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곳이 연안 섭지이기 때문에 갯벌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본 자료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갯벌 면적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이 습지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니까 현재 트럼프 정부처럼 미국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노력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저께 태어나셨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 네. 신수현 대통령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그 기후변화 정책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고, 미국이 현재 당사국 총회의 여러 가지 협약들에서 이탈을 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큰 나라들이 문제에 같이 많이 이탈을 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정부가 곧 대선이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쪽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릭스라든지 언제 막 개도국 그 힘을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 나라들도 같이 동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큰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다음 달이 미국 대통령 선거니까 또 그 결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본 강의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많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박사님이나 신수연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상의 변화 이런 거. 예, 팀장님께서 하십니다. 네, 저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금의 이렇게 재난재해가 급증하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되게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의 실천, 한 명 한 명의 어떤 의지가 어떤 실무가 있을까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어떤 실천이라든가 급진적인 요구, 정부나 기업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기후위기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뭐 석탄화력 발전소라든가 공항 건설이라든가 항만 확장이나 도로 뭐 확장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기후 위기가 재난 상황인 것을 실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부터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또 그 전체 우리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반대 의사도 표명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정치권을 좀 압박하고 우리의 예산과 뭐 시간과 각종 자원들을 기후위기를 멈추는 데 쓰게 해라라는 요구들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활동들,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있는데 이 질문 두 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 질문은 아마도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산물 어원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뭘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획량이 아까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맥시멈 때보다 한 7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잡는 업 쪽으로 많이 어획량이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르는 어업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죠. 그래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는데 기르는 어업 그러니까 양식업이 계속 그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또 해양 환경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주변의 어장 환경들을 잘 보호를 하면서 기르는 업, 양식업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들이 많이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식 생산물들도 이제 수온 변화나 여러 가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양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수온에 맞는 새로운 양식 품종들을 또 개발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수산식품들을 개발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수산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응할 수 있을지, 또 어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적응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세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시겠다면서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온실가스 사용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발전하고 싶은데 이미 발전을 이뤄낸 선진국이 기후위기를 이유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양생태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개도국 발전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런 거죠. 이제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개도국들은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화석연료도 사용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를 이유로 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선진국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박사님도 예. 잠깐 우리 신부님도 잠깐 생각하시는 부분을 짧게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 안에 아마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매년 약 1,0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 발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충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보면 EU들이거든요. EU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벌써 이제 그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선진국들 차원에서는 좀 더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출했던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책임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개도국들도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들이 노력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그 연료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신박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 생각에는 유럽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뭐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한다거나 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그게 역설적이게도 개도국이나 더 가난한 나라로 이게 전가가 되는 현상들이 계속 있거든요. 제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흩어져 있듯이 해서 거기서 내뿜는 뭐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 물질이나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게 그게 과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이고 개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기준으로 국경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식량난이라든가 빈곤층에 대한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최초에 산업화와 뭐 경제성장과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그 전 지구적인 자원을 뭐 낭비한다거나 오염을 배출했던
그런 국가들이 더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은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도 직접 행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 되게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이제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있고, 또 현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듯이 이제 그 거리와 국경을 넘어서 더 자유롭게 또 소통이 되고 각국 정상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기후 변화는 모두에게 닥치지만 또 이런 것이 우리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시간 동안 이렇게 기후변화와 바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고 또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기후행동학교 통해서 좀 더 유익한 내용 또 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날 저희가 기후행동학교를 여는데 좀 더 다른 특별한 스페셜한 저희가 기후행동학교를 엽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생 여러분 그림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드나 세바시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강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펼치시고 이번에는 몽골이나 유럽의 사례까지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6분의 연사가 오실 것이고요. 그린 컨퍼런스 기후위기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곧 홍보가 되고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좋은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후행동학교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네, 함께 해주신 우리 한인성 박사님, 신시현 팀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기후행동학교를 감사합니다.